이상하게도 오후가 덜 지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면서 수면의 질이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고,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장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민한 시간은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신중했습니다. 밤에 무언가를 마시면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양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량, 반 스푼 정도의 꿀을 그대로 먹거나 5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하는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수면 중에는 몸이 복구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간과 신장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수면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간뇨가 심한 분들,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무조건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과 오후가 안정된 뒤 몸의 반응을 보면서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말자.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조정하자. 시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아침에 몸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후에 몸은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은 깨우는 시간, 오후는 균형을 맞추는 시간, 밤은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니 꿀물은 더 이상 막연한 건강식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서 오는 균형이라는 것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과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생활 습관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일상의 다른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꿀물은 시작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방법과 시간을 조정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떤 음식 하나가 신장을 살리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 꿀물 외에 5가지 습관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며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요. 첫 번째는 신장 마사지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문지른다고 신장이 달라질까?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직접 장기를 자극한다기보다 그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작은 자극이라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허리 뒤 양쪽 옆구리 위를 1분 정도 천천히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스스로 먼저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안 하면 허전하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줄이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 식단에서 짠 음식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물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서 아주 단순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기. 김치는 조금 덜어 먹기.
젓갈은 매일 먹지 않기.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라는 기준을 완벽히 지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짜게 먹는 건 입이 기억하는 맛이지 몸이 원하는 맛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지나자 어머니는 예전만큼 짠 게 안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수분량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물을 마시면 여과 부담이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되 갈증을 참지 않도록 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하루 2잔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부모님의 오후 피로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만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조절이었습니다. 요즘은 단백질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체중 kg당 0.8g에서 1g 정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균형을 잡았습니다. 고기만 늘리기보다 채소와 함께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단백질을 줄인다고 힘이 빠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걷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은 속도로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아버지도 며칠 지나자 먼저 신발을 꺼내셨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체중을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신장과 밀접합니다. 긴장과 불안은 혈압을 올리고 몸을 경직시킵니다. 저는 부모님과 걷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우리를 키우던 시절의 고민, 그리고 요즘 건강에 대한 솔직한 두려움까지.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건 단지 수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저는 더 이상 건강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에 1분 마사지. 식탁에서 국물 반만. 물은 조금씩 나누어. 단백질은 적당히. 하루 30분 걷기. 이 5가지는 저희 가족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물 온도부터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가락 덜어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부모님께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신장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씩 바꿔보자.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신장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조용히 우리 곁에 있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절대 아침에 이렇게 꿀물 드시지 마십시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꿀물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몸에 좋다고 배워온 그 꿀물이요? 부모님 세대에게는 거의 상식처럼 자리 잡은 그 습관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상식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이 좀 무겁다. 별거 아닌 듯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눈두덩이 조금 붓고 표정이 전보다 덜 또렷해 보였습니다.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화장실에서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이 제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신장? 그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아침 꿀물과 신장을 연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일 아침 막 끓인 물에 꿀을 타 드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뜨거운 물을 속이 풀린다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게 몸에 좋고 꿀은 자연이 준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좋은 줄 알고 반복해온 그 습관이 조용히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솔직한 고민이자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도 보고 대학병원 강의도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꿀이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서울대 연구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멍해졌습니다. 꿀 속 효소는 60도를 넘기면 파괴되기 시작하고 80도에서는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수준은 이미 그 온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끓는 물에 가까운 상태에서 꿀을 타면 그 안에 활성 효소는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건 무엇일까요? 당분입니다. 과당과 포도당. 다시 말해, 설탕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액체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꿀의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면역 강화 효과를 믿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능을 스스로 없애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꿀에는 포도당 산화 효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미세한 항균 작용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그 기능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신 공복 상태에서 농축된 당분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액 점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양쪽 합쳐 약 200만 개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점성이 높아진 혈액이 그 미세한 필터를 계속 통과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느끼는 작은 변화가 이미 늦은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아침 부기, 아버지의 잦은 야간 화장실,
예전 같지 않다는 피로감. 저는 그 모든 것을 나이 때문이라고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그 배경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부모님께 꿀물을 끊으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물 온도는 어느 정도세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팔팔 끓여야 속이 풀리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가 잘못된 방식과 만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바꾸자고. 부모님을 겁주기 전에 제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자고. 이 영상은 그 과정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김이 나는 뜨거운 꿀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아침 얼굴이 조금 더 붓거나 밤에 한 번 더 깨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들이 괜한 걱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꿀물이 나쁘다는 결론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복에서 갈라진다는 것을. 그 사소한 반복이 혹시 아침의 한 잔은 아닐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소한 반복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라는 말로 쉽게 넘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알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알고 나면 마음에 걸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며 좀 부었네라고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일부러 어머니가 일어나신 직후를 지켜봤습니다. 눈꺼풀이 묵직해 보였고, 눈 밑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붓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노화일까? 밤 동안 우리 몸은 가만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혈액을 걸러내고 수분과 노폐물을 조절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면 미세한 체액이 몸에 남을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그 수분이 얼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침 부종이 신장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반복되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그런가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자주 그렇네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소변 거품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때 거품이 오래 남는 적은 없으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물을 내려도 바로 안 사라질 때가 있지,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소변에 잠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거품은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의 미세한 필터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거품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저는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그 작은 거품이 사실은 조용한 경고였던 건 아닐까 하고요. 세 번째는 밤에 깨는 횟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번은 꼭 일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방광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밤에도 소변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수면이 끊기면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복구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다시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쯤은 신장 검사도 같이 받아보는 게 어떠세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괜히 걱정한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체력 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그 말을 다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호르몬은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만약 분비가 줄어들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상태 등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라는 말로 덮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발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발목이 약간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체액이 하체에 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혈관 문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해왔다는 것을. 아침 얼굴 부종, 소변 거품, 야간뇨, 만성 피로, 하지 부종. 각각은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둘 이상이 겹치면 그때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 확인만 해보자고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두려워하기 전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니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렇다면 겁먹지 마십시오. 대신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신장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방법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 대신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막연히 걱정하는 대신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보자고요. 저는 부모님께 이제 꿀물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단정적이었고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 방식대로 공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함께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만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온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뜨거울수록 좋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따뜻한 물은 속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씻어낸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며 깨달은 것은 온도에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린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손을 넣어도 괜찮은 정도인가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싱겁지. 그 말 속에는 세대의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꿀의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하다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능을 살리려면 물은 뜨겁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40도 정도, 손을 넣었을 때 움찔하지 않는 온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을 끓인 뒤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잠시 식히거나 상온에 물을 섞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좋은 줄 알고 망가뜨리는 실수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것은 양과 비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꿀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따뜻한 물 200ml에 꿀 한 스푼.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종이컵 한 컵 분량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깎아서 넣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북이 떠서 넣는 대신 정확하게 한 스푼. 혈당이 경계선인 아버지는 반 스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당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덜 넣는 게 덜 부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발효 사과식초 작은 티스푼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발효식초가 체내 산성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접했습니다. 현대 식단은 육류와 정제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몸을 산성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고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작은 선택일 뿐이에요. 위가 약한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 티스푼만 넣었습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꾼 것은 마시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바쁩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생각보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꿀물을 한 번에 마시는 습관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수분과 당이 들어가면 여가 과정에 순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삼키는 방식으로요. 이 작은 동작이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고 위장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숟가락도 바꾸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금속과의 반응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변수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고 나서 저는 부모님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단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좀 덜 무겁네. 저는 그 말을 크게 해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버지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꿀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나트륨을 줄이고 물을 나누어 마시고 걷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장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방식은 멈췄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석을 받는 분들이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더 비싼 영양제, 더 강한 방법,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덜 자극하는 것, 덜 과한 것, 덜 급한 것,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신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온도 40도, 물 200ml, 꿀 1스푼, 식초 작은 티스푼, 그리고 천천히 마시기. 이 단순한 조합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같은 꿀물이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신다면 과연 언제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덜 부담이 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하지만 사실 몸은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꿀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민감한 순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 수분 섭취가 없었던 긴 시간, 그리고 이제 막 깨어난 신체. 이 시간은 몸이 가장 솔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처럼 일어나자마자 꿀물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고 밤새 만들어진 소변을 배출한 뒤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왜 그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밤 동안 신장은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수분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의 혈액은 상대적으로 농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많은 수분이나 당이 들어가면 신장은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첫 잔은 신장에 주는 인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들이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깨워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머니의 마음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꿀물을 마시기 전에 잠시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허리 뒤를 가볍게 문지르십니다. 그 다음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구나. 아침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만 마신다면 저는 아침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단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저희 가족에게는 아침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은 묘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나른함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부모님도 이 시간에 커피를 찾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이뇨 작용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장에 작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완전히 끊자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대체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뜻한 꿀물에 아주 소량의 계피를 더해 보았습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과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커피 대신 자극이 덜한 선택을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되겠냐는 아버지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